이번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재건축 재개발 평균 공사비가 평당 500만 원대거든요. 근데 이제 제한되는 공사비가 얼마냐면 강남은 750만 원 이상이고요. 부산 같은 데는 지금 재개발인데도 불구하고 900만 원 이상의 공사비가 제한될 정도로 지금 요즘 공사한다라고 하면 한 800만 원대 잡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이게 사업비의 거의 뭐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집을 짓는데 원가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조합원 분양가 같은 것들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고.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라는 게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어떤 일 하세요? 재개발 재건축 전문이라는 타이틀을 붙이려고 하면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사건을 일정 부분 이상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경력이 몇 년 이상 있어야 되는 이런 조건들을 충족을 해야 돼요. 아, 그래요? 근데 그렇게 어렵다고 보시면 거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제 전문이라는 이름을 붙이려면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보통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분쟁이 너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조합원들 입주권 관련해서도 분쟁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되게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전문가가 보더라도 법이 완전 누더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권을 받으려고 이제 들어가셨는데 이제 못 받는다라는 통보를 받으시면은 이제 그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굉장히 큰 돈이 걸려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사업 인허가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분쟁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나하나 또 이제 한 땀 한 땀 또 해결하면서 또 이제 소송 진행도 하고 복잡한 일을 하시는 변호사님이신데 또 이제 변호사님이시니까 제가 이제 우선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그 전세 사기부터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해요. 이것도 사실 뭐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라고 하지만 여전히 지금 뭐 피해 입고 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전세를 얻을 분들한테 좀 예방 차원에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 전세 사기를 이제 피하려고 많은 분들이 이제 막 빌라나 아예 오피스텔을 안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빌라나 오피스텔에 들어가서 전세 사기를 안 당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전세 사기 피할 수 있는 어떤 체크리스트나 뭐 꼭 체크해야 될 어떤 부분 같은 거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전세 제도가 존재하는 한 전세 사기를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월세나 반전세 형태로 돌리시게 되면은 매달 이제 또 부담이 되시잖아요. 이제 소득 자체가. 근데 이제 최대한 또 그 많이 알아보고 들어가시면은 그래도 전세 사기를 어느 정도 예방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전세가가 어느 정도 이제 집값 시세의 몇 % 비율을 차지하냐일 것 같은데 이제 기존의 전세 사기가 이루어졌던 이제 그 매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시세가 뭐 예를 들어서 3억이다라고 하면 거의 3억에 육박한 금액으로 전세금을 책정해서 들어가신 사례들이 많거든요.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은 낙찰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낙찰가 자체가.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뭐 줄어들거나 없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제 빌라 같은 거는 사실 그 아파트랑 다르게 동일한 매물들이 여러 개 존재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거래 사례를 좀 찾기가 어려워서 실제 이게 실거래가 얼마인지 알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최대한 발품을 파셔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 뭐 대출을 받을 때 감정평가를 한 금액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잘 따져보셔서 이제 시세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한번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한 70% 넘는다라고 하면은 보통 깡통 전세로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70%도 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절반 정도 수준의 전세 보증금이 책정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나중에 경매로 넘어갔을 때도 좀 낙찰을 받을 금액이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기본적인 사항들은 다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 등본상의 어떤 뭐 근저당권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설정이 돼 있으면 나보다 이제 먼저 그 내가 이제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갖기 전에 설정이 된 근저당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이런 돈들이 먼저 배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내가 그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약하는 날 바로 떼셔가지고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을 또 해보셔야 되는 거고 또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됐던 거는 이제 종부세 체납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금이 체납되어 있으면은 나중에 경매 절차로 넘어가면은 당해세라고 해서 먼저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확인을 하셔서 최대한 이제 안전한 매물을 좀 선별을 하셔야겠죠. 근데 당해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보다 먼저 이제 발생한 당해세는 이제 선순위 배당이 되는데 뭐 동시나 또 후순위에 이제 당해세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보증금 먼저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확인을 하셔서 계약 당시에 이제 요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인에게 뭐 체납세금이 있는지 여부를 알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뭐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나 이런 것들을 좀 요구를 하시고 내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이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뭐 그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알아볼 수 있게 되기는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제도적으로 보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셔서 보셔야겠죠.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사실 이제 예방책이 맞는데 네. 가장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그 빌라 시세를 알아보라는 거 이거 자체가 지금 안 되는 분들이 보통 전세 사기에 많이 당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조금 뭐 단순화한다거나 좀 어떤 쉽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이게 그 뭐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어플 같은 것들도 있고 하기는 한데 이것도 감정 평가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명확하게 객관적 시세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어요. 네. 그래서 주변에 이제 그 유사한 뭐 연식의 뭐 유사한 평형의 빌라들이 얼마 이제 나와 있는지 좀 발품을 파셔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그 시세 같은 것들이 허위 실거래가 신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왜곡이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네.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입장에서 이 빌라의 객관적인 시세를 아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죠. 네. 네,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 또 전세 시세가 또 얼마인지 또 잘 모르기도 하고. 네. 그러면은 이런 게 애매하다 싶으면 차라리 그냥 월세 가는 게 속 편할까요? 그게 편하실 수도 있죠. 사실은 월세라는 거는 보증금이 적잖아요. 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최우선 변제금 정도로 이제 정하시기 때문에 경매로 넘어간다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변제를 또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전세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현금으로 전세 보증금 마련하시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대출 받아서 하시기 때문에 뭐 이자 정도만 내면은 이제 이 이자라는 게 월세보다 훨씬 저렴할 수가 있어서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건데 이게 어떤 위험에 대한 그 지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월세를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안전하게 이제 남의 집을 빌려서 살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비용을 좀 더 부담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은 선택의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하죠. 변호사님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가장 이제 아마 초보자분들이 들으면 겁나는 게 경매 넘어가면 뭐 돈 받아요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데 사실 전세 사기라는 게 막 지금 경매로 막 넘어가서 결국에 뭐 돈을 잃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가다 보니까 더 겁나기도 막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경매까지 안 가고 그 전에 돈 받으면 제일 좋으니까 뭐 네. 보증보험 뭐 이런 거 네. 들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또 무조건 뭐 믿고 있으면 또 안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건가요? 이 보증보험 가입하시는 거를 가장 추천드리기는 해요. 이게 네. 임대차 계약 체결하실 때 이제 특약에 쓰시는 거죠. 그래서 보증보험 가입에 최대한 임대인이 협조를 하고 만약에 이게 가입이 안 되면은 임대차 계약 없던 걸로 한다. 이런 특약을 넣으시고 이제 계약금 넣으시는 게 좋고 이 보증보험 가입은 얘가 이제 계약하는 매물에 따라서 보장 범위도 다르고 또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도 다르기 때문에 이거 미리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라거나 뭐 이런 경우엔 가입 자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내 임대차 보증금 100% 보장이 가능했는데 이게 전세 사기 문제가 너무 많아지면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거 계약할 때 어떤 과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임차인에게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좀 높이기 위해서 지금은 한 90% 정도 이제 보장을 해주는 걸로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어쨌든 10%는 만약에 경매에 넘어가서 내가 돈을 못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보증보험에서 90%만 내가 받을 수가 있으니까 10%는 또 이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숙지를 하시고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가입이 되면은 좀 안전한 매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입이 거절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건 어쨌든 보증보험도 사고율을 따지는 회사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위험한 매물로 보시고 웬만하면 계약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내가 시세를 좀 알아내거나 이런 것들을 좀 자신이 없으면은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조건으로 거기 뭐 특약을 좀 넣어가지고 그걸 뭐 안 되면은 뭐 계약이 다시 파기되는 식의 어떤 특약으로 걸면 그나마 좀 안전하게 전세를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등기부등본 얘기도 좀 하셨는데 등기부등본 잘 보고 샀는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돈을 뭐 사기당했어요 뭐 이런 분들도 좀 있거든요. 네. 이런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인가요? 일단은 등기부 등본에 공시되는 권리와 공시되지 않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금 같은 것들은 뭐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가 얼마가 체납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등기부상에 이제 나타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미리 아셔야 되고 그리고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면은 거기 이제 가구별로 임차인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임차인들의 확정일자 받은 그 임대차 보증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도 등기부 등본에 공시가 안 되다 보니까 알 수가 없고 별개로 알아보셔야 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렇게 공시가 안 되는 권리들에 대해서는 등기부 등본을 아무리 잘 확인하셔도 알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 등기부 등본을 계약하면서 바로 떼어보셔야 되는데 이거를 아주 예전에 떼어보신 등기부 등본이어서 그 사이에 뭐 권리관계가 변동이 됐다거나 그리고 계약할 때 떼봤는데 또 잔금할 때까지 또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잔금하기 전에 뭔가 선순위
근저당이 잡혀버렸다거나 뭐 이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등기부등본 좀 떼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세 사기 중에 좀 많은 케이스가 잔금일에 아예 그 임대인을 바꿔버리는 경우 소유자를 예, 네. 그렇게 해서 잠적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등기부등본 그날 떼보시고 잔금하는 날 이제 거래를 하시더라도 그 이후에 이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바뀌어버리는 건 이제 수시로 확인하시지는 않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꽤 많았는데 계약을 하신 이후에도 좀 이제 안전하게 좀 조치를 하시려면은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떼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그냥 아주 잘 모르겠으면 차라리 월세 살라고 하는 게 네. 이런 거 하는 그 노력과 이런 고생을 생각하면 차라리 그냥 월세 뭐 5만 원, 10만 원 좀 더 내더라도 차라리 속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들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전세가 또 네. 이제 저렴한 전세들은 또 정책 자금 같은 거 이자가 또 워낙 그렇죠. 싸기도 하고 네, 하니까 네. 아 그것 때문에 조금 돈 좀 아껴볼까 하다가 또 이렇게 당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아까 그 다가구 얘기하셨는데 다가구의 다른 집들의 전세가 얼마가 있는지 이걸 어떻게 알죠?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보통 이제 확인해서 알려주는데 네. 이게 얼마 전에 이게 공인중개사가 이걸 제대로 안 가르쳐줘서 이제 선순위 임차인이 많았는데 이거 모르고 계약하셔가지고 이제 임대차 보증금 못 돌려준 사례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가 이 부분을 설명 안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그 책임을 지는 그런 판례들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문제가 계속 되니까 이게 사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이라는 걸 보시면 여기에 지금 임차인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원래는 이제 임대인이 안 떼주면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이 동의를 안 해주거나 보통은 이제 안 떼어주기 때문에 아실 수가 없는 상태에서 보통 거래를 하셨던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이런 문제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법이 바뀌어서 임대차 계약 체결하시면은 임차인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 확인해 보실 수 있게 바뀌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 명이 사는지는 알지만 얼마에 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알 없죠. 수는 없는 네, 상태죠. 네. 그러다 보면 참 이게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제 전세 얻고 할 때 이걸 중개사가 좀 잘 확인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이 중개사가 어떤 책임지는 범위 뭐 이게 좀 그 법적으로 뭐 어디까지 되는 건가요?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임대차 보증금 전액은 결코 아니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왜냐하면 이게 과실이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손해배상금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보통 한 40% 정도 임대차 보증금에 이게 공인중개사한테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받아들여진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완벽하게 좀 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공제증서나 이런 거 받으시면은 뭐 이걸로 이제 내 그 보증금이 다 그 보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공인중개사가 가입한 보험의 한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가 1년에 이제 100억 정도 이제 손해를 끼쳤는데 공제보험 증서 1억에 가입됐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 이제 1억 정도만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받는 구조기 때문에 내 채권만을 담보하기 위한 공제증서가 아니다라는 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겠죠. 그러니까 뭐 피해자가 100명이면은 1억 공제증서로 한 100만 원 정도 뭐 네, 이렇게 받으시는 거죠. 받는 거고 이런 네. 거니까 이게 사실은 내가 잘 알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이제 또 변호사님이시니까 좀 여쭤보면 이런 전세 사기 관련해 가지고 어떤 뭐 소송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어떤 사례 같은 거 좀 얘기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전세 사기 특별법이 나오면서 이제 전세 그 사기 특별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임대차 관계들이 좀 특정이 됐거든요. 근데 사실 이걸로 이제 그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은 극히 일부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강남 지역이나 이런 데들도 뭐 나홀로 아파트라던가 네. 뭐 이런 경우에는 분양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전세 그 보증금을 뭐 몇 억씩 내고 들어가셨는데 이게 소유 관계가 좀 불분명해져서 네.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신다거나 뭐 이런 사례들이 꽤 많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는 분들의 비율은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그 어떤 계약을 체결하시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권리가 어떤 부분들이 또 보장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관심을 가지는 비중은 좀 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고 이게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을 갖추려면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셔야 되는데 이것도 제대로 안 내놓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 보증보험 가입률도 이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 자체가 있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전재산에 가까운 금액이잖아요. 이런 금액들을 잘 모르는 임대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임대인에게 맡기면서도 이런 그 권리관계나 뭐 법적인 어떤 지위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공부를 안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세 사기 피해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임차인 스스로도 좀 확인을 하시고 그 스스로 공부를 하시고 뭐 이럴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아까 그 전세 사기 특별법 그 대상자로 수혜를 받는 분이 많지 않다고 하셨는데 네. 왜 그런 건가요? 이게 보증금 한도가 있어요, 일단은. 그래서 보증금이 한 5억 원 정도까지 이제 그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좀 특별법 적용이 가능하고, 그러면 이제 저리로 뭐 대출을 좀 받을 수 있다거나, 뭐 경매가 넘어가면 우선 낙찰을 좀 받으실 수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보증금 한도가 좀 낮죠. 네, 보증금 한도가 좀 낮고, 그 외에도 이제 사기라는 거는 이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은 다 이제 전세 사기로 부르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부터 임대차 보증금 안 돌려줄 이제 고의를 갖고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 건데, 사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통 특별법의 수혜를 보는 경우는 사기 피해자가 굉장히 많은 경우, 뭐 이런 경우라던가 좀 특별하게 구제가 필요한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신 분들 중에 아주 일부만 또 이제 적용을 받으시는 거죠. 경매를 당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벌써 사람들은 이제 나는 전입신고도 잘 모르는 사람이 뭐 경매 얘기하면 뭐지 엄청 겁부터 나니까 네. 이거 하면 경매 당하면 뭐 돈 다 날리는구나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네. 분들도 있고, 또 경매하면 또 돈을 한 몇 년 동안 못 받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우선 경매를 당하면 뭐 내가 돈을 다 돌려받는다는 경우로 뭐 가정했을 때 한 얼마 정도 기간이 좀 걸리나요? 경매가 이렇게 저희도 이제 경매 관련해서 뭐 사건들을 좀 해보면은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냐라고 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의 그 뭐 임대차 보증금 관련해 가지고 반환 청구 소송까지 한다라고 하면 2, 3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경매만도 한 1년 가까이 걸린다라고 네.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죠. 네. 그러면 그 비용이나 이런 것들에다가 이제 시간적인 스트레스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이제 아까 말한 보증보험을 뭐 확실하게 드시든지, 아니면 애매하면은 아예 그냥 차라리 월세를 가든지 뭐 이런 식의 단순화해서 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그게 나으시죠. 그리고 또 전세 사기가 좀 신축이나 이런 데서 좀 많이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네. 보통 뭐 신축을 좀 선호하면 전세 사기에 좀 노출이 더 심하게 될 수도 있는 걸까요? 일단은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시세를 알기가 더 어려워요. 구축에 비해서. 이제 구축 같은 경우는 몇 번 거래가 됐던 흔적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시세를 어느 정도 알아볼 수는 있는데, 신축 같은 경우에는 더 알기가 어려운 거죠, 일단은. 네. 그리고 이제 신축은 보통 신축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객관적인 시세가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축이니까 가서 보면 너무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도 괜찮겠지라고 하고 이제 임대차 계약 체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빌라를 가다 보면 보통 아파트는 좀 구축이어도 괜찮지만, 아 내가 그래도 빌라 가는데 신축 살아야지 막 이런 생각으로 가셨다가 이제 보통 이렇게 당하는 분들도 많아서, 네, 그럼 많으시죠. 가능하면 신축을 좀 피하는 게 좋을까요? 신축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주변 시세에 비해서 전세가가 굉장히 낮게 나왔다거나, 그리고 이제 근저당 선순위가 없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뭐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좀 구축에 비해서는 더 체크해 볼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뭐 아직도 전세 사기가 뭐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많이 알고 공부 많이 하시고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좀 거래가 많이 안 되지만 이제 뭐 빌라를 사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뭐 전세 살 바에는 그냥 내가 매수하겠다 해서 뭐 네. 오피스텔 사는 뭐 이런 분들도 많은데, 이 매수할 때 뭐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어떤 뭐 법적인 뭐 조심할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매수하실 때 등기부등본 잘 보셔야겠죠. 그래서 등기부등본 잘 보셔가지고 이제 근저당이나 뭐 가압류나 이런 것들이 걸려 있다라고 하면은 잔금과 동시에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매수하실 때 사실 그렇게 특별히 주의하실 건 없어요. 근데 다만 뭐 이런 것들이 또 그 매매 가격이라던가, 그리고 또 뭐 등기부등본상의 권리라던가 이런 것들만 좀 잘 체크하고 하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네, 매수가 차라리 전세보다는 조금 더 마음이 안전하죠. 편할 수가 있다. 네, 그러실 수 어차피 있죠. 소유권을 또 이제 바꾸는 거기 네. 때문에. 제가 이제 진행한 사례를 보면은 이제 그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신 거죠. 이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못 받으신 건데, 이 경우에 이제 그 경매에 넘어가면은 낙찰이 안 되거나 낙찰가가 너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임대차 보증금을 받지를 못하시니까,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이 이 집을 떠안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비싼 값에 떠안으시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조금 저렴하게 매수하시는 뭐 임대차 보증금과 이제 매매 금액을 상계 처리해서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좀 싼 값에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기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셔서 조금 뭐 경기가 좋아지면은 거기에 일부 시세 차익을 붙여서 되파신 경우들도 있고, 또 제가 아는 분은 이제 원래 내 집 마련에 대해서 그러니까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네.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쩔 수 없이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그 집을 이제 부랴부랴 이제 매수를 하는 걸로 임대차 보증금으로 해가지고 하셨는데, 그냥 바로 되파시더라고요. 한 3천만 원 다운시켜가지고, 그래서 한 3천만 원 정도 손해 보시는 걸로 해서 네. 그렇게 이제
그 상환을 받으시기도 하고 그런 사례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 전세 사기의 어떤 무서움이 그냥 나는 그냥 전세 살러 들어갔다가 어느 순간 내가 집주인 되는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매매가가 이제 전세가보다 더 막 내려가거나 하면서 경매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그냥 네. 낙찰받을 사람이 자기밖에 없어가지고 어느 순간 이제 집주인이 되고 갑자기 또 청약 점수 막 다 날라가고 막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전세에 대해서 너무 그냥 아주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접근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변호사님이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 쪽에 네. 또 이제 전문으로 하시고 실제로 뭐 관련된 사업도 하시면서 뭐 소송도 같이 병행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 요즘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재개발 관련돼서 특히 뭐 프리미엄이 좀 많이 네. 붙었던 것들이 많이 빠졌다. 지금 네. 그 어떤 뭐 사업 진행이나 이런 것들도 잘 안 되고 분위기도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투자를 한번 해보기 좋은 시절인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네. 지금 재개발 어떤 투자 뭐 이거 좀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가연의 한 재개발 구역들, 뭐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도 뭐 프리미엄이 한 뭐 7, 8억대 가던 것들, 그 원래는 더 갔죠. 10억 가까이 갔던 것들이 지금 네. 절반 정도로 조정이 되고 뭐 이런 매물들이 나오고 있고 또 금매도 뭐 지난 해에 비해서는 좀 덜하긴 하지만 상당히 꽤 많이 조정된 매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좀 저렴한 값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금매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차피 뭐 사업성이 잘 좋다면은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왜 급격하게 좀 떨어졌는지. 일단 이제 금리 같은 것들이 좀 부담이 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금이 묶여 있으면은 갑자기 자금을 융통하셔야 되는 분들은 꼭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거래 시장이 좋지가 않고 이제 그 거래 건수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웬만큼 가격을 조정해서는 이게 수요자를 찾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금액을 많이 조정해서 나오는 매물들이 가끔 하나씩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금매로 나오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사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관련해서 공사비 분쟁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네. 뭐 전쟁 같은 것들 때문에 자재값이 갑자기 많이 오르고 또 금리 비용 같은 것들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분양가도 같이 덩달아서 올라가고 여러 가지 그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보유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갈등이 생기시는 거고 좀 저렴하게라도 지금 파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재개발이 좀 뭐 실거주를 생각하는 분들보다는 뭐 투자성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지금 시향이 좀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정리하고 뭐 나가는 게 낫겠다 뭐 이런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죠. 그쵸. 아까 그 공사비 얘기하셨는데 네. 실제로 지금 공사비 관련해가지고 뭐 소송이나 분쟁 같은 것들은 좀 어떤 상황인 건지. 사실 지금 시공사가 갑이기 때문에 사실 그 조합에서는 공사비 올려달라는 대로 거의 올려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는 해요. 근데 공사비가 어느 정도로 올렸냐면은 작년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재건축 재개발 평균 공사비가 평당 500만 원대거든요. 근데 이제 제한되는 공사비가 얼마냐면 강남은 750만 원 이상이고요. 부산 같은 데는 지금 재개발인데도 불구하고 900만 원 이상의 공사비가 제한될 정도로 네. 지금 요즘 공사한다라고 하면 한 800만 원대 잡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이게 사업비의 거의 뭐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집을 짓는데 원가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조합원 분양가 같은 것들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은 별로 좋지가 않다 보니까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 분양가를. 그러면 조합원들의 수입은 줄어들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생기고 이 공사비 협상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조합에서는 조합 임원분들이 대표로 나가실 테고 이제 그 시공사에서는 시공사 그 전문가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이제 협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요즘 이제 그 상황 자체도 이제 시공사가 그냥 웬만큼 공사비 안 올려주면 그냥 손 떼고 나가겠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기도 하고 이제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협상을 하다 보니까 전문가 쪽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시공사가 요구하는 공사비대로 공사비를 맞춰서 공사를 하려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진행하던 데들은 좀 공사비를 맞춰줘가면서 뭐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새로 하려고 하는 곳들이나 뭐 이제 막 그 시공사 뭐 선정하고 뭐 이런 곳들은 사실상 이게 진행이 예전보다 좀 더 더뎌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이게 그 내가 이제 개발을 했을 때 어떤 시세 차익을 많이 누릴 수 있어야
있어야지 개발을 하려는 마음들이 생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어떤 의지가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분양가는 또 낮아지고 하다 보면은 내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또 부담스러우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지들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투자자가 많이 사실은 유입이 돼야 손바뀜이 있어야지 이게 개발 사업이 좀 빨리빨리 가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근데 투자자 자체도 유입이 좀 잘 안 되겠죠. 왜냐면 유인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앞으로는 좀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뭐 과거 기준이겠지만 한 뭐 평균적으로랄까 아니면 뭐 내가 재개발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네. 한 이걸 끝까지 정말 그 입주까지 가지고 간다면 보통 한 몇 년 정도를 생각해야 되는지. 이거는 진짜 기약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소액으로 투자하실수록 뭐 거의 다음 세대 물려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선택의 문제긴 한데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투자에 저도 관심이 많은데 그래도 향후에 5년에서 7년 사이에 입주하는 물건은 또 매수를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좀 안전하기도 하고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리스크 자체가 좀 줄어드는 네. 시점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더 얹어주더라도 그리고 이제 매수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를 입주를 기다린다라고 하시면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 사업 단계 자체가 5년에서 7년 남은 정도면 이제 분양 신청 정도는 마친 단지들이 많거든요. 마치 이제 재개발 재건축 구역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분양 신청 내역 정도는 내가 구체적으로 알고 이제 진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입주권에 대한 권리 관계라던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명확해지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릴 때 뭐 사업 시행 인가 정도 그 정도 난 이후에 매물을 좀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초기 단계에서 지금 이제 막 동의서 갖고 구역 지정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 듣고 들어가시면은 뭐 10년에서 15년 기다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사업 시행인가 나면은 5년 7년? 그것도 좀 짧은 거 아닌가요? 사업 시행 인가하면은 5년에서 7년인데 한 7년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입주까지는. 네. 짓는 데만 3년 걸리잖아요. 네. 그리고 이주도 뭐 한 번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감안을 하시면은 뭐 7년 정도 이상으로 보셔야 돼요. 그것. 그러면 이제 재개발이라는 게 아무래도 단계가 가면 갈수록 좀 투자금도 좀 늘어나고 그럴 텐데 방금 말씀하신 정도의 어떤 리스크 네. 그 정도만 딱 감수한다 그러면은 다 다르겠지만 네. 지역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한 투자금을 한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좀 재개발에 관심 갖는 게 좋을까요? 투자금을 이제 몇 천만 원으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구역이 지정될 그러니까 될 거를 예상하고 들어가시는 거라고 보시면 예정지 돼요. 투자. 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될 거를 예상하고 들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불확실하겠죠. 불확실하고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이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내 집 마련하시려고 뭐 입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중간에 프리미엄 오르면 파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오래 걸린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중간에 팔고 나오실 계획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예정지 투자의 문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이죠. 네. 그리고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중단이 되거나 뭐 지연이 되거나라고 했을 때는 이제 프리미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조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업지 분석이나 매물 분석 굉장히 잘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이때 투자를 하시면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단계가 갔다라고 하면은 수도권으로 잘 찾아보면은 뭐 5년에서 7년 입주하는 것도 1억대 투자도 가능해요. 1억대 투자도 가능한 곳들이 있고 그 뭐 여러 가지 GTX 호재가 있는 뭐 수도권 지역들 네. 뭐 이런 경우도 가능하고 서울로 진입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3억 이상 있으셔야 어느 정도 좀 안전한 매물들을 찾으실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또 이 재개발하면은 들은 얘기가 네. 막 뭐 3천만 원 투자했다 뭐 몇 억 벌었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들리다 보니까 지금 소액을 모아놓은 약간 부동산 초보자분들도 한번 해봐야지 막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좀 아까 말한 예정지나 뭐 이런 데로 가는데 그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될까? 조심하셔야죠. 왜냐면은 그 재개발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단독 다가구 밀집 지역에서 되는 게 재개발로 보시면 되고 재건축은 아파트라고 보시면 그냥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재개발은 단독 다가구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이해관계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 동의서를 걷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시작하려면은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조합이라는 걸 설립해서 가는 건데 그 동의를 받는 것까지도 뭐 5년, 뭐 6년, 7년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불확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구역도 지정이 안 된 단계다라고 하면은 내가 산 매물이 구역에서 빠져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소액으로 투자할수록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싼 게 비지떡이잖아요. 그래서 비싼 거를 사실수록 그 확률이나 투자 성공에 뭐 이런 것들이 높아질 수 있겠지만 저렴하게 들어가실수록 굉장히 이제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되는 투자가 재개발 재건축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3천만 원에서 이제 뭐 30억 벌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치고 네. 3천만 원 투자해서 30억 버신 분들은 잘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원칙을 또 세우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3천만 원 투자하면은 3천만 원 벌 생각하고 하시면 안전한 투자처가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네. 이거를 30억 벌겠다라고
하시면은 좀 어렵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날로 먹는 게 없습니다. 네. 세상에. 그럼 이제 재개발 얘기 조금 해주셨는데 아까 좀 재건축 쪽에서는 좀 주의해야 될 게 뭐 있을까요? 재건축. 재건축은 이제 그 문제는 수익성이에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 수익성이 재개발보다 훨씬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줄어드는 거는 몇 천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용산의 뭐 한강맨션인 것 같은데요. 네, 용산의 뭐 단지 같은 경우에는 뭐 7억대 분담금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8억인데 뭐 7억 5천 네, 냈다. 네, 5,500만 원 줄어가지고 네. 그래서 재건축 부담금이 상당히 부담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층의 주거 단지들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수익성이 높은 거죠.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 더 많이 지을 수 있어요. 수익성이 높은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의 개발이 됐거나 굉장히 비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남아 있는 거는 좀 용적률 200% 가까운 이제 애매한 중층 단지들이 많이 네. 남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사업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거의 1대1 재건축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추가 분담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서 네. 사실 이제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초기 재건축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번 정부에서 안전진단 규제 완화하면서 여기 수혜를 좀 입은 곳들이 있어서 뭐 월계동의 미미삼 재건축이라던가 소형 평형으로 구성된 이제 초기 네. 재건축 단지들 이런 데는 뭐 이제 그 금액이 한 3, 4억대로도 진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많이 보시는데 근데 이런 초기 재건축 단계에는 이 사업 수익성 분석이 전혀 안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안전진단 통과하고 그제 이제 정비구역 지정되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그럼 그 단계는 돼야지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수익을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데 이제 안전진단 통과했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호재로 반영이 돼서 가격에 반영이 돼서 상당히 이제 높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 재건축 단지에 투자를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사업지 분석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이게 결국에는 미래 가치가 얼마가 될지를 계산을 해가지고 현재 가치 대비 차익이 많으면 이제 들어가는 투자일 텐데 그거 계산이 사실 쉬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렵죠. 네. 네. 그러면 그걸 뭐 혹시 뭐 간단하게 뭐 어떤 계산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 같은 거 있나요? 간단하게 계산하시는 거는 굉장히 러프할 수밖에 없기는 한데 근데 일단 재건축은 용적률이랑 대지 지분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네. 드려요. 그래서 용적률이 그 뭐 낮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100%대 이제 후반까지 180% 정도까지는 이제 재건축 가능하다라고 보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용적률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조금 뭐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좀 따져봐야 될 게 많긴 한데 어쨌든 용적률은 그 낮을수록 정도 좋고 우선은. 네. 그리고 대지 지분이 클수록 좋아요. 그래서 네. 대지 지분이라는 거는 깔고 있는 땅이 크다라는 거니까 더 이제 일반 분양 세대를 지을 여력이 크다라는 거죠. 그 대지 지분이 보통 서울 기준으로 14평 이상 평균 대지 지분이 그 정도면 이제 재건축 가능하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형 평형이 많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상계동 재건축처럼 추가 분담금을 많이 내야 되는 네. 문제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소형 평형으로 이거를 이제 새로 같은 평형으로 지었을 때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합원들은 뭐 그렇죠. 하는 그래도 25평, 34평 살고 싶어 하시는 거니까.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늘려서 짓는데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추가 분담금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정비 계획 정도 이제 수립이 되면은 일반 분양 세대가 어느 정도 나와요. 네, 일반 분양 세대가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기존 조합원 세대 한 2배 정도 일반 분양이 나오는 경우 뭐 이런 경우는 굉장히 사업 수익성이 좋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재개발은 아까 사업 시행인가 그 정도쯤 들어가는 게 좋다 말씀해 주셨는데 재건축은 그럼 한 단계를 한 어느 정도 단계에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재건축도 그 정도 보시면 되는데 최소 조합 설립 인가 나고는 들어가시면 좋은데 문제는 이제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 네. 이런 경우는 뭐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나면은 전매가 제한돼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뭐 안전진단 통과하고 정비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됐을 때 그러니까 왜냐하면 안전진단 통과만 한 상태에서는 재건축 수익성을 좀 어느 정도 계략적으로라도 알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정비 계획안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그 정도에 이제 진입을 하시면은 그때부터 10년 걸려야 입주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운 좋으면 10년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운 나쁘면 뭐 더 가고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사실 뭐 잘 되다가도 중간에 막 멈추기도 하고 막 갑자기 막 또 분쟁 나고 막 이런 일들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마냥 뭐 잘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뭐 소송이나 뭐 분쟁 사례 같은 거 갑자기 뭐 멈추게 되는 케이스 네. 이런 것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 이주 철거 다 해놓고서도 갑자기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돼서 사업이 멈춰버리는 경우들도 꽤 있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뭐 제가 그런 소송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다 부셨는데 갑자기 취소돼서 없던 일로 하는 거예요. 없던 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재개발 재건축은 항상 사업 지연이
기간이나 중단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한 마포구에 최근에 이제 등기난 그 아파트인데 거기는 8년 동안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났어요. 왜냐하면은 그 앞에 이것도 제가 관여한 소송이긴 한데 그 앞 단계 사업 시행 인가나 뭐 이런 것들이 잘못돼서 그 인허가가 취소가 되다 보니까 그 이후 절차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8년 동안 등기가 안 나다가 최근에 이제 극적으로 합의가 돼서 그래서 등기가 난 사례들도 있고 그리고 가장 이제 또 리스크가 크신 거는 입주권 바라보고 보통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시는 건데 이 입주권이 갑자기 안 나온다라는 통보를 받으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겪었던 사례는 상계동의 한 재개발 구역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한 사람이 이제 여러 채를 한 구역에 갖고 있다가 그 중에 일부만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남한테 팔면은 그 산 사람이 단독 입주권이 안 나와요. 원래 하나밖에 못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유 형태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세 채를 갖고 있다가 그럼 세 채를 통틀어서 원래 하나 입주권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조합 설립 인가했다가 자기는 한 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각각 한 채를 다른 사람한테 판 거죠. 근데 이제 B라는 사람이 알아보니까 자기가 단독 입주권이 안 나와서 저한테 이제 소송을 하셔가지고 이 계약을 취소하고 이제 돌려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또 한 6개월쯤 있다가 이분한테 또 사실 C라는 분이 저한테 우연히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단독 입주권이 안 나오는 것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보니까 그 같은 매물을 또 이제 그 같은 분으로부터 매수를 하신 분들이었던 거죠. 우연히.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꽤 있을 정도로 문제가 있고 또 무허가 건물 거래하실 때도 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제 제가 한번 했던 사례 중에는 보통 이제 무허가 건물은 이제 입주권이 나오는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국공유제 보통 있죠. 국공유제 보통 있는데 사유지에 있는 거예요. 사유지에 있으면은 이게 그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 철거돼 버리면 입주권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이 땅 가지신 분이 이제 철거 청구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분한테 헐값을 넘기시게 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 또 무허가 건물을 사셨는데 그 집안에 무허가 건물 확인원까지 확인하셨는데 그 무허가 건물 확인원에 쓰여 있는 집안에 무허가 건물이 없어요.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 굉장히 황당한 사례 많았어. 그러면은 사실 이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 결국에 그 입주권을 받겠다는 그 목표로 다들 뭐 달려가는 과정에 뭐 팔기도 하고 하는 걸 텐데 그 입주권 나올지 안 나올지 뭐 미리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미리 이제 조합에 물어보시면은 조합에서는 애매하게 답변하거든요. 나올 것 같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제 구청에 물어보면 조합에 물어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조합이나 구청에서 이런 전문가들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명확하게 답변을 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법도 진짜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상담이 오는 케이스들도 저도 이제 한눈에 좀 알아보기 어려운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사전에 그냥 검토를 해보시면 몇십만 원이면은 또 해결될 수가 있는데 그 사전에 비용 들여서 뭔가 하시는 거 되게 아까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몇 억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비용과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루트를 좀 다 보셔서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너무 쉽게 보시지 말고 미리미리 사전에 여러 가지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조합에서 물어봤는데 뭐 나온다라는 식의 얘기를 만약에 들었다. 그러면은 좀 믿고 가도 되는 겁니까? 근데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조합에서 이제 제대로 이제 정보를 안 주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걸 믿고 거래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면은 그 입주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명확히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 가서 이제 입주권을 못 받는 매물이다 이렇게 통보를 하는 사례들도 많기 때문에 그것만 이제 믿고 가시기에는 위험이 따르죠. 그러니까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 어쨌든 이게 산 넘어 산 같은 그러니까 계속 뭔가 체크도 하고 뭐 따져보고 할 게 많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큰 틀에서는 그 초보자가 하기 좋은 투자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투자 경험도 좀 있고 자금도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어려운 투자죠. 사실 쉬운 투자라고 볼 수는 없고 그냥 이제 단순히 뭐 집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입주권이라는 권리를 사고 파는 건데 특히 이제 재건축보다도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요건도 되게 까다롭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쉬운 투자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개발을 통해서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 개발 과정에서 뭐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거나 여러 가지 사업 수익성이 결부되어 있는 문제 이런 것들도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좀 쉬운 투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소액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이 많은데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곳들은 뭐 재개발 사업지나 이런 곳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욕심부터 부리지 마시고 좀 잘 알아보고 좀 미리미리 좀 체크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투자처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아까도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정부 정책이 좀 그래도 공급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지금 정부 정책 뭐 어떤 상태인지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웬만한 재개발 재건축 규제는 많이 완화가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뭐 그 안전진단 완화라던가 이제 초기 재건축들이 좀 시작을 할 수 있게 활로를 많이 열어주기는 했어요. 근데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 한 사실 재건축 수익성이 안 그래도 떨어지는데 이런 부담금까지 이제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활기를 띠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의 가장 큰 단점은 사업 지연이나 중단 리스크, 그리고 굉장히 사업이 오랫동안 이제 그 네. 진행이 된다라는 건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재개발 재건축은 어떤 한 사람이 다 사들여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토지 등 소유자가 뭐 몇천 명 있는데 어떤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모아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빨리 갈 수가 없는 사업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재개발 재건축 투자의 큰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서울시에서 모아타운이나 신통기획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개발 사업들이 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규제라던가 뭐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재개발 재건축을 좀 많이 이제 활성화시키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특히 또 일기 신도시 특별법 같은 것들도 최근에 이제 통과가 되면서 이런 규제 완화나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셨던 그 신통기획이나 네. 모아타운 이거에 대해서 뭐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선 이게 좀 잘 되고 있는지 이거 괜찮은지부터 좀 얘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직 이제 판단하기 어려운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네. 이 신통기획이라는 것도 뭐 자문 방식이 있고 뭐 직접 이제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신통기획 같은 경우에도 가장 주요한 혜택이 처음에 정비 계획안을 수립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비 구역 지정할 때 대략적인 이제 어떻게 이제 정비 사업을 진행할지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절차를 좀 간소하게 해주고 여러 가지 용적률 인센티브나 뭐 이런 것들을 준다라는 게 요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통기획으로 많이 들어보신 거는 뭐 압구정, 네. 목동, 상계동 뭐 이런 데 들어보셨을 텐데 거의 재건축 단지들이죠. 예, 주요 입지에. 그래서 이 그 신통기획으로 또 진행을 하는 거는 이 신통기획에 어떤 혜택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 신통기획이 진행이 되면은 서울시에서는 이게 민간 재개발 재건축이기 때문에 우리는 간섭 안 하고 혜택만 주는 거다라고 처음에 제도를 네. 홍보하긴 했었죠. 근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이제 압구정 3구역 같은 데도 설계자 선정부터 지금 서울시가 개입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의도 한양 아파트 같은 데들도 시공사 선정 관련해서 또 이제 그 서울시에서 개입을 해서 뭐 이런 것들을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직 이제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 정도인데, 향후에 이제 건축계획 수립을 해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단계가 되면은 이런 공공기여분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와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사업 진행은 또 지켜봐야 되는 단계고, 실제로 이제 공공기여분과 관련해서 갈등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요소로 또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신통기획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어쨌든 서울시에서도 홍보 효과가 있는 단지들을 채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한계로 많이 지적되는 거는 이제 압구정이나 뭐 여의도나 이런 좋은 데들만 지금 진행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런 곳들이 조금 원활하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이면 향후에는 좀 파급 효과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네. 아직 이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걸 논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 신통기획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그 주민 제한 방식이나 그냥 민간 재개발 방식으로 가는 것 자체가 조금 이제 허용이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신통기획 아니면 사실상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단지들이 신통기획으로 그냥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어떤 이제 성과를 논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모아타운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모아타운 추진 안 하는 데가 없을 정도로 서울 시내에 너무 많이 그래서 웬만한 곳들 다 하고 네. 있더라고요. 근데 그 관리 계획이라고 네. 있어요. 그게 이제 정비 계획 수립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 관리 계획 수립된 것도 아직 극소수에 머물 정도로 거의 사업 진행은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모아타운 자체가 원래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좋아요. 대부분이 안 좋은데, 기존에 처음에 이제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할 때 한 30% 동의만 받으면은 이제 후보지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었으니까 이제 우후죽순 막 늘어난 거죠. 근데 저희가 이것도 관련해서 이제 사업을 도와달라고 PM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의뢰를 하시는데, 수익성 뽑아보면은 뭐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한 10곳 중에 한 곳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아타운은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큰 사업이 많다. 그렇죠. 네. 사실 지금 재개발 재건축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네. 사업성이 더 안 좋기 때문에 모아타운 하는 건데 거기가 진행이 잘 되기는 사실 쉽지는 않겠죠. 어렵죠. 네. 네. 그래서 요 모아타운 관심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돈 가지고 네. 내가 좋은 아파트
살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조금 조심해 볼 필요가 있다. 네. 만약에 꼭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시범 사업지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안전한 건 아니지만 시범 네. 사업지는 아무래도 시범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까 네. 어느 정도 어떻게든. 이제 네. 잘 되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또 이번에 또 최근에 그 재건축 상가 관련해서 뭐 상가 지분 쪼개기 뭐 이슈가 있었었는데 그 법이 또 뭐 개정이 됐다 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거 좀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가 지분 쪼개기는 상가를 쪼개는 거죠. 이제 큰 상가를 여러 개로 쪼개서 이제 여러 개 입주권을 나오도록 이제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기존에는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는 게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네. 이게 상가에는 적용이 되는지가 좀 애매하게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개정이 된 거는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는 거를 정하면은 상가도 이제 적용을 받게끔 되어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일을 오늘로 정했다라고 하면은 내일 이제 상가를 뭐 2개로 쪼갰다 하나의 상가를 그렇게 되더라도 기존 현황대로 입주권 하나만 받게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미 다 쪼개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네. 이제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이번에 이제 개정된 법으로 인해서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쪼갠 상가에 투자하시는 거는 일단 투자금이 적게 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고 그리고 일부 이제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상가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상가조합원과의 분쟁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아파트 분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노리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보통 투자를 하시는데 실제로 받는 건지 또 네. 이게 혹시나 못 받는 경우도 생기는 건지. 이게 조합에서 결단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네. 그 대표적으로 음마 아파트 같은 데들은 협의가 돼서 이제 상가조합원한테도 아파트 분양하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반포주공 1단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주요 강남 재건축 단지들 이런 데는 사실 사업 수익성이 좋잖아요. 사업 수익성이 좋고 사업을 빨리 가는 게 오히려 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가 조합원 분들에게 어떤 뭐 아파트 분양이라던가 이런 혜택을 줘서 그냥 사업을 진행을 좀 빨리 속도감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좀 아파트 분양을 노려볼 만해요. 상가라고 네. 하더라도. 그래서 목동 같은 데들도 사업 수익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사실 뭐 그 얼마 전에도 상가 지분 쪼개기로 계속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파트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목동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초기 단계니까 안전진단 통과하는 단지들이 좀 많아지면서 이제 목동 재건축이 좀 탄력을 받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상가 조합원들한테 아파트를 준다라는 게 확정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 사이에 뭐 평당 이제 분양가 한 3배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상가 같은 경우가. 그래서 뭐 이게 사업이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거나 아니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좀 확정이 되는 시점에는 상가 같은 경우에 이제 소액으로 투자해서 시세 차익을 많이 볼 수 있는 상품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걸 아파트 조합원 분들은 되게 지금 속상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그 상가라는 게 그 한 동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또 그 동의율도 걷어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재건축 네. 같은 경우에는 상가를 한 동으로 봐서 이제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사업 자체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혜택을 좀 주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아파트 조합원 입장에서는 또 사업을 좀 빨리 진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상가 조합원에게 그 아파트를 분양하더라도 반드시 뭐 조합원 분양가로 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어차피 일반 분양가로 만약에 준다라고 하면 메이플자이 같은 데는 일반 분양가에다가 또 돈을 얹어서 이제 하는 분양 방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어차피 모르는 사람한테 이제 그 아파트 분양하느니 상가 조합원분들에게 혜택을 좀 줘서 사업도 좀 원활하게 진행을 하고 뭐 네. 그런 형태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단지들 보면은 이제 상가동만 따로 빼놓고 이제 재건축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혹시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맞아요. 그래서 상가가 이제 그 뭐 사이드에 있다거나 해서 정비 구역을 재척을 하더라도 네. 뭐 사업상의 어떤 큰 그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분쟁이 발생해서 사업이 지연되느니 그냥 상가 자체를 재척하고 가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상가가 뭐 중간에 이제 있다거나 뭐 이런 네. 경우에는 상가 부지를 빼고 가기가 좀 어렵죠. 만약에 그렇죠. 그렇게 정비 구역 수립 자체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된다라고 하면은 세대수나 뭐 이런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에는 거의 포함하고 간다라고 보셔야겠죠. 또 상가 위치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청담 3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기 처음에 이제 상가까지 포함해서 다 하기로 했는데 근데 이제 상가랑 분쟁이 계속 생기니까 떼고 이제 상가만 따로 분리 재건축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례들도 종종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가 쪼개기를 했다가 갑자기 이제 빼고 막 진행하게 되면은 되게 난감한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가도 리스크가 큰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좀 극히 제한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조합 설립이 되면서 이제 상가와 아파트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음마아파트처럼, 그래서 상가조합원에게 아파트를 주기로 결정이 되면 굉장히 많이 올라버려서 상가 네. 투자가 별로 메리트가 없거든요. 그럼 그 전 단계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이제 정비구역 지정도 제대로 안 된 때니까 상가가 또 빠져버릴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뭐 협의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리스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 투자 중에 하나죠. 그러면 또 재개발 재건축 하다 보면은 전매 제한 네. 막 이래가지고 사실 뭐 내가 팔아야 되는데 나 못 파네 뭐 이런 상황에 빠져가지고 나 돈 어떡하지 막 이런 분들도 막 있거든요. 네. 이런 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매 제한,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에서만 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투기과열지구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제한들이 좀 있는데, 뭐 지금은 이제 강남 3구랑 용산밖에 투기과열지구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서울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였기 때문에 다 네. 걸렸었는데, 이제는 뭐 이제 용산, 뭐 강남 3구 아니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부터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날 때까지 전매를 못해요, 원칙적으로. 근데 이제 예외 사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1가구 1주택이면서 뭐 10년 보유하고 5년 거기 거주하신 경우, 네. 뭐 이런 경우는 아무 때나 팔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업이 어느 정도 지연이 돼서 팔 수 있는 활로를 좀 열어주는 기간이라던가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원칙적으로 전매가 안 되고,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이제 전매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간에 모르고 이제 세금 줄이시겠다라고 해가지고 뭐 자녀에게 증여를 하신다거나 매매를 하신다거나 하셔가지고 이제 입주권 안 나와서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알아보고 좀 하셔야 되는데, 네. 그냥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 나서 이제 해결해달라고 오시는데,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런 걸 하기 전에 사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제 무심코 먼저 하고 그다음에 아니면 뭐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에 나온 얘기들 대충 듣고 먼저 한 다음에 어이쿠아 해가지고 이제 찾아오시는 네. 분들이 많은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실 이게 쉽게 생각하시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투기 수요가 많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까다롭게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럼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무심코 뭐 자녀한테 증여했는데 네. 이걸 뭐 이렇게 취소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저희가 법원에서 다퉈보면은 하급심에서 막 엇갈려요. 판사도 생각하는 게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간에 증여를 좀 잘못하셔가지고 이 전매 제한 기간에 증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증여를 받으신 분이 현금 청산이 됐다라고 해서 조합에서 통지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런 증여 계약 같은 것들을 그 해제를 하면은 또 이제 없던 걸로 되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퉈서 다시 이제 입주권이 나오게끔 만들어드리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 법원이 있고 또 아니라고 보는 법원이 있어서 저희도 사실은 이게 100%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례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고덕동의 한 재건축 구역이었는데, 여기는 이전고시라는 절차가 나면은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시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전고시 나기 한 3일 전에 사위한테 증여를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조합에서는 이게 입주권 안 나온대, 현금 청산됐다라고 통보를 받으신 거죠. 이런 경우에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이전고시가 3일 있다 나버리기 때문에. 네. 미리미리 좀 잘 알아보셔야지. 이분은 또 이제 다주택자니까 일부 증여를 하면은 좀 세금을 줄일 수 있겠다, 이런 이제 단순한 생각에서 이제 양도를 하신 건데 현금 청산 돼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가장 무서운 게 이제 현금 청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어쨌든 내가 입주권을 못 받는 건데,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현금 청산 받으면 뭐 실제 가치 대비 뭐 얼마나 뭐 손해를 보는 건지. 재개발, 재건축이 좀 다른데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다 보니까 보상가가 더 낮아요. 그래서 개발 이익이 배제된 금액이라 가지고 한 시세의 4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박탈감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그러겠죠. 예, 주변에는 막 프리미엄이 붙어서 뭐 거래가 많이 되는데, 근데 이제 나는 그 시세랑 비교했을 때 체감하는 거는 30-40% 수준이니까 굉장히 억울해 하시고, 재건축은 그나마 이제 시세대로 평가를 해주는데, 근데 이것도 감정 평가를 통해서 금액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시세는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제 대략적으로 한 80%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은 그 정도 선에서 이제 보상을 받으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재개발 재건축하면은 또 이제 분담금 가지고 막 네. 계속 막 기사도 나오고, 내가 조합원인데 일반 분양 옆에 신축 아파트 대비 뭐 싸게 받는 것 같지도 않고 막 이런 네. 일들도 막 일어나는데, 이 분담금 관련해 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판단을 해야 될지 이거 좀 막막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일반 분양 세대가 많이 나올수록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그 조합의 수입이 커지는 거니까 수익성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용적률이나 대지 지분, 그리고 소형 평형이 많이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다 이제 그 일반 분양 세대와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공사비나 뭐 금리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올라가면서 비용이 많이 증가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경기는 별로 좋지 않으니까 이제 일반 분양 수입은 줄어들게 되고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상계 2 재개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84형 조합원 분양 받으려고 하면은 9억대가 조합원 분양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말 이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좀 난감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어느 정도 단계가 뭐 진행이 됐다.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분양 신청을 하시거든요. 조합원 분들은 그 정도 단계가 되면 내가 이제 비용을 얼마 부담을 해야 되고 나중에 이제 얼마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아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전 단계라면은 사실 가늠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최소한 이제 정비 계획 수립 정도는 돼야 일반 분양 세대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가늠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비용과 수익을 좀 분석해 보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분담금이 또 추가로 막 나오고 막 이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그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비용을 부담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누가 동의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래도 축소해서 할 수밖에 없고 계속 이제 분담금이 좀 늘어나는 구조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상계 2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관리처분 계획안이 부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반발이 심한 거죠. 이제 1억 2억 더 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갈등 요소로 발생할 수 있다. 네. 그런 추가적인 분담금이 발생할 만한 어떤 그런 뭐 요소랄까, 뭐 그런 어떤 사례랄까,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공사가 지연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분담금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장이 19역 사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랑제일교회 많이 들어보셨을 네. 텐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주하고 나서 이게 그 사랑제일교회에서 이주를 안 하는 바람에 지금 사업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착공을. 그래서 그 이주비 이자만 지금 600억 넘는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결국엔 조합원들이 다 나눠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조합원 숫자가 한 500명 정도 되니까 그것만으로 한 1억씩 늘어나는 네. 거죠. 네, 그런 사례들이 있고 그러니까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사례들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는 공사비 갈등이 많잖아요. 그럼 공사비를 거의 뭐 1.5배 이상 올려주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뭐 1억 2억 이렇게 추가 분담금이 또 늘어나게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다 보면 또 다시 또 좀 같이 진행해보자 하다가 너 안 할래 뭐 반대하는 또 그런 분들도 많이 나타날 것 같고 그러면서 또 진행이 또 안 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결국에 이 핵심은 잘 될 사업지 안 될 사업지 뭐 이런 거를 좀 미리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좀 판단할 수 있을 만한 뭐 근거나 뭐 이런 방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비 계획안을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게 전문가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부분인 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어쨌든 내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투자의 경험이 없으면서 이런 것들을 막 공부해서 분석해서 내가 투자를 성공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그냥 그 이거를 업으로 하는 분들한테 맡기면 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사실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사업지 분석이나 뭐 매물 분석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사전에 꼼꼼하게 검토를 하셔야겠지만 실제로 내부에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알아야만 사실은 투자 성공률에 네.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전문가 도움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왕에. 예, 예. 아무래도 좀 내부 정보나 뭐 이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외부에선 알기가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변호사님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아마 다 듣고 나서 아 이거 재개발하는 거 되게 어려울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 재건축해서 뭐 남는 거 있을까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신축 아파트를 사는 거 대비 재개발 재건축 투자 이게 뭐 유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투자금이 적게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주변 신축에 비해서 보통 싸게 이제 거래를 하시기 때문에 네. 안전 마진이라고 부르죠. 이제 일정한 안전 마진을 좀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투자금 자체도 적잖아요. 네, 투자금 자체도 적고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신축을 매수하시는 거에 비해서 네. 그리고 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시면은 이런 일반 분양 받으시는 것보다 좋은 동호수를 선점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들도 좀 있고 뭐 추가 분담금이나 뭐 이런 것들도 또 이제 그 부담이 안 되게끔 좀 납부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 분양은 기본적으로 좀 가격이 싸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청약 경쟁률이 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일반 분양이 어렵고 신축을 그냥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가격도 높게 매수하셔야 되고 금액 자체도 이제 부담이 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실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인 거죠. 그러니까 뭐 확정적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도 보실 수도 있고 아무래도 조금 그래 투자금이 좀 적을 수 있으니까 대신 뭐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네. 이제 단점이 또 이제 어려운 것도 있고 또 복잡한 부분도 있고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잘 따져보셔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재개발 재건축 투자 이거는 어떤 사람들한테 보통 좀 추천하면 좀 좋을까요? 전 시간이 좀 있으신 분들 일하거나 아니면은 자녀에게 물려주시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주택자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될 수가 있어요. 다주택자 분들은 아무래도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계시면은 세금적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시기 때문에 이제 재개발에 좀 특수한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땅만 가지고 있어도 재개발을 입주권 받을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땅 같은 거 그 매수해서 가지고 계시면은 그냥 나는 주택수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관리처분 날 때까지는. 그래서 계속 보유를 하시다가 이제 나중에 분양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주택 수가 좀 부담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중간에 프리미엄 받고 파셔도 되고, 그런 형태로 거래하시면 되고, 상가도 그래서 인기가 많은 거거든요. 재건축 상가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또 증여를 하실 때도 세금을 생각 안 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저렴한 가격에 좀 매수를 해서 나중에 비싼 이렇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형태의 매물들을 증여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증여세 절세 효과도 있죠. 길게 보고 좀 장기적으로 좀 접근 가능하면서 어느 정도 좀 심리적으로 여유도 있는 약간 네. 그런 분들이 하시기에 좀 좋은 투자다. 반대로 내가 좀 조급하고 빨리 돈 벌어야 되고 난 돈을 적게 가지고 있지만 빨리 불리고 싶어, 이런 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또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 법무법인 신목의 김혜린 변호사님과 같이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뭐 전세 사기에 대한 얘기 많이 나눠봤는데, 상당히 좀 전문적인 얘기면서도 아마 여러분들 듣기에는 이게 무료로 듣기엔 조금 뭐 많은 걸 알려줬다,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사전에 사실 좀 이런 전문가 상담해 보면은 아주 저렴한 금액에 막을 수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하실 때 항상 좀 이런 것들 좀 체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변호사님과 인사 나누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